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알렉산드르 이사예비치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 읽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체포는 가끔 장난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들은 체포를 위해 지나칠 정도로 궁리를 하며 배부른 정력을 쏟는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저항이란 것을 모르는 무력한 피해자를 위해서 말이다. 그들 기관 요원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근무와 수많은 인원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그들은 예정된 모든 피의자들에게 소환장을 발송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배정된 감방 안 마루의 한 기퉁이를 차지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에 국가안전성의 검은 철문 옆에 보따리를 들고 공손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깔호즈 농민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끌려간다. 하긴 밤에 험한 시골길을 따라 그들의 농가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마을 소비에트로 소환하여 체포하면 그만이다. 노동자를 체포할 때는 사무소로 호출한다. 물론 어느 기계이든 그 기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게 마련이다. 긴장감이 넘쳐 흐르던 1945년과 1946년 유럽에서 포로 호송 열차가 계속 밀어닥칠 때 그들은 이 모든 포로들을 한꺼번에 몽땅 집어삼켜서 수용소로 보내야만 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여분의 장난을 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체포 이론 자체도 퇴색하고 형식적인 펜대조차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하여 수만 명의 체포를 위해 적용된 것이 주먹구구식의 점호조회였다. 즉 명단을 가지고 서서 한 열차에서 호명을 하여 다른 차에 옮겨 실었는데 바로 이것이 모두 체포 행위였던 것이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정치범들의 체포는 하나같이 모두 아무 제도 없이 잡혀갔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저항도 시도해보지 못한 채 끌려가고 말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GPU와 NKVD, 내무인민위원부의 마술을 피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통속적인 관념이 생겨난 것이다. 가로 열고 우리나라의 신분증 명 제도화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므로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가로 닫고. 그래서 일터에 나가던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무사히 살아 돌아올지를 몰라 아침마다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던 때, 즉 숙청 선풍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조차도 그들은 거의 도망을 치지 않았던 것이다. 가로 열고 드물기는 하지만 그 중에는 자살을 한 사람도 있었다. 가로 닫고. 늑대 이빨 앞에 양순한 양이라는 속담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것은 아직도 대량 체포의 수법을 이해하기 전의 일이었다. 비밀경찰 기관들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사람을 체포하고 어떤 사람을 체포하지 말라는 정확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할당된 숫자만을 집행할 뿐이었다. 숫자의 완수는 합법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었고 반면에 극히 우발적인 성격을 띨 수도 있었다. 1937년 한 여인이 노보체르스카야의 비밀경찰 면회실로 찾아가 체포된 이웃 여인의 젖먹이 어린애가 굶고 있다고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비밀경찰은 좀 앉아있어요. 알아볼 테니 하고 말했다. 그들은 황급히 숫자를 채워 넣어야 했던 것이다. 도시로 파견할 근무자도 모자랐던 판국에 그녀는 제 발로 거기에 굴러들어온 셈이 된 것이다. 라트비아인 안드레이 파벨의 경우는 이와 반대였다. 오르샤 근처에서 비밀경찰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였다.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창문에서 뛰어내려 곧장 시베리아로 도망치는데 성공했다. 그는 시베리아에서 자기 이름대로 살았는데도 신분증명서에 의하면 그가 오르샤에서 온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한 번도 감방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더러
비밀경찰의 소환도 받지 않고 아무 혐의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 수색은 전 연방수색, 공화국 수색, 주수색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 그리고 숙청 선풍 시대에 체포된 사람들 중 약 반수는 주단위 수색에서 체포되었다. 이웃의 밀고와 같은 우연한 기회에 체포 대상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다른 이웃 사람과 곧잘 뒤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안드레이 바벨의 경우처럼 우연히 포위망 속에 걸려들었다가도 첫 신문을 받기 전에 용감하게 그 장소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결코 붙잡히지도 않았고 소환당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대하며 주저앉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형을 선고받았다.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소심하고 무력하게 자신의 파멸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비밀경찰은 체포 대상자가 없을 때면 그의 친척으로부터 그를 도망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두곤 했으나 만약 도망간 경우에는 그 사람 대신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잡아가기도 했다. 전혀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역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게 마련이다. 나만은 잡혀가지 않겠지,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겠지 하는 생각에서이다. A.I. 라디젠스키는 꼴로그리프 시골학교의 주임교사로 있었다. 1937년의 어느 날 시장에서 농부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주었다. 라디젠스키, 도망가세요. 당신이 명단에 올라있대요. 그러나 그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학교 전체가 나 때문에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아이들도 나한테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체포해 갈 수 있으랴. 물론 며칠 후 그는 체포되었다. 바니알 레비트스키 소년의 경우는 좀 특이했다. 그는 14세 때부터 벌써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옥에 들어가기 마련이다. 지금 아버지도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나도 크면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는 23세에 투옥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오라기 같은 희망에 기대를 건다. 너에게 죄가 없는 이상 무엇 때문에 너를 잡아가겠는가?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일일 거다. 목덜미를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조사에서 무죄가 드러나면 석방해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대량 체포하는 것을 볼 때는 역시 불합리하게 느껴지지만 개개인의 경우가 되고 보면 그 관념이 애매해진다. 그러나 어쩌면 이번만은, 그리고 정말 너만은 틀림없이 무죄일 거다. 그래서 아직도 비밀경찰이라는 기관이 무죄를 판가름해서 석방해주는 논리정연한 인도적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도망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저항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섣불리 그런 짓을 하면 자신의 입장만 악화시킬 뿐이고 사건의 해결만 방해할 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항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비밀경찰이 시키는 대로 이웃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발끝으로 살금살금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사실 무엇에 대하여 저항을 하란 말인가? 피의자가 혁대를 빼앗겼다 해서? 아니면 구석으로 물러나라거나 문지방을 넘어서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체포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과 허무맹랑한 일로 이루어져 있어서 따로 떨어진 어느 한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특히 체포당한 사람의 생각이 무엇 때문에? 라는 중요한 문제의 주의를 맴돌고 있을 때 그러나 이 모든 사소한 것들이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합쳐져서 체포라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갓 체포된 사람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상념이 배회하는 것일까? 아마 그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으리라. 거기에는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 감정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1921년 19세의 처녀 예브게니아 도야렌코가 체포될 때 3명의 젊은 비밀경찰 요원들이 그녀의 침대와 속옷이던 장롱을 뒤졌으나 그녀는 태연자약하게 서 있었다.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그녀의 일기에 손을 댔다. 자기 어머니에게조차도 보일 수 없었던 그 일기를 말이다. 그리고 원수와 다름없는 낯선 젊은이들이 그녀의 일기장을 읽어내려갔을 때 그녀의 놀라움은 형용키 어려웠다. 창살과 지하실이 있는 루비앙가도 그녀를 그렇게까지 놀라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개인 감정과 애착이 체포에 의해서 타격을 입을 때 야기되는 그 공포는 감옥이나 정치 이념의 공포보다 훨씬 더 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압제에 대하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압제자보다 약한 입장에 서게 마련이다. 극히 소수의 현명하고 용감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알아차린다. 과학 할리먼의 지질학 연구소 소장 그리고리 예프는 1948년 기관 요원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바리케이트를 치고 2시간 동안이나 서류를 소각할 수 있었다. 가끔 사람들은 체포를 당함으로써 마음의 부담을 덜기도 하고 심지어 기쁨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더기 체포 시기에나 있는 일이다. 주위에선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는데 아직까지 당신을 잡으러 오는 기색도 없이 자꾸 시간만 끌고 있다면 당신은 그 조바심 때문에 녹초가 되고 만다. 과연 그때의 그 피로와 고통은 체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용감한 공산주의자 바실리 블라소프는 그의 비당원 부하들이 탈주를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기를 거절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1937년 까디 지구의 모든 간부들이 체포되었는데 그만은 여전히 체포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는 어떠한 희생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자 도리어 마음이 안정되고 처음 얼마 동안 아주 홀가분한 기분을 느끼기까지 했던 것이다. 1934년 이라클리 신부는 유영 중인 신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알마아따로 떠났다. 그가 없는 동안 그를 체포하려고 3번이나 기관 요원들이 모스크바에 그의 집을 다녀갔다. 신부가 들어오자 그의 여신도들은 역으로 마중 나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신도의 집에 숨어 들어있게 했다. 신부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다니며 8년이나 숨어 살았다. 그러나 그는 기나긴 은신 생활에 완전히 지쳐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1942년 체포되었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를 불렀을 정도였다. 이 장에서는 우리는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투옥된 수많은 대중과 선량한 집토끼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회민주당원이었던 여대생 베라 르이바꼬바는 자유의 몸이면서도 수주달리의 독방 감옥을 꿈꾸고 있었다. 거기라야 훌륭한 동지들을 만날 수 있고 이미 사회민주당원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다. 또 거기라야 자기의 세계관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924년 사회혁명당원 예카제리나 올리츠카야는 이 여자는 자기 같은 건 투옥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감옥을 거쳐 갔지만 그녀는 아직도 젊은 데다가 러시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자유의 몸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두 처녀는 긍지와 기쁨을 가지고 감옥으로 향했던 것이다. 당신들은 저항을 해야 했단 말이요. 무사히 체포를 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감옥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나무란다. 그렇다. 저항은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되지 않았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은 끌려간다. 당신이 대낮에 체포되어 끌려갈 때에는 2번 다시 되풀이될 수 없는 짧은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 그때 겁을 주는 설득에 의하여 슬그머니 끌려가든 또 권총을 노출시킨 노골적인 방법으로 끌려가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과 똑같이 자멸할 운명에 있는 무고한 군중 사이를 헤치며 끌려갈 때면 아무리 그들이라도 당신의 입을 틀어막지는 못한다. 그때 당신은 고함칠 가능성을 갖게 되며 또 반드시 고함을 쳐야 한다. 나는 체포되어 간다. 변장한 악한이 사람을 잡아간다. 허위 신고에 의해서 사람을 잡아간다. 수백만에 대한 제재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외쳐대야 하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거리거리에서 이런 외침을 들었다면 우리 동포들은 증오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체포도 그렇게 손쉽게 감행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부 당국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우리의 머리가 나약해지지 않았을 때인 1927년 대낮에 세르프호프 광장에서 두 사람의 기관 요원이 한 여인을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순순히 끌려가지를 않고 전줄을 붙들고 고함치기 시작했다. 군중들이 모였다. 가로 열고 이런 여인도 필요하지만 이런 군중도 또한 필요했다. 통행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눈을 내리까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황급히 지나쳐 버리는 것도 아니다. 가로 닫고 동작이 빠르기로 이름난 기관 요원들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를 해치울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자동차를 타고 달아나 버렸다. 이때 그 여자는 바로 정거장으로 달려가 도망을 쳤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집에 돌아가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루비앙카 감옥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그러나 당신의 말라빠진 입술에서는 외침 소리 하나 터져 나오지 않고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의 형리를 산책하는 친구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게도 고함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내가 체포된 지 10하루째가 되던 날 3명의 스메르시 대원들이 나를 모스크바의 백러시아 역으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나보다도 전리품을 담은 4개의 트렁크에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가로 열고 오랜 세월 탓으로 그들도 이젠 나를 믿고 있었던 것이다. 가로 닫고 그들은 특별 호송병이라 불렸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그들의 자동 소총은 4개의 트렁크를 나르는데 방해만 될 뿐이었다. 그 트렁크 속에는 제2 백러시아 전선의 스메르시 방첩대 장교들과 그들 자신이 독일에서 약탈한 전리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나를 호송한다는 구실 아래 그 전리품을 조국의 가족들에게 운반하고 있는 중이었다. 한편 나 자신은 5번째 트렁크를 힘없이 나르고 있었다. 그 속에는 나의 일기와 창작물, 즉 나에 대한 물적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그들은 3사람 다 시내 지리를 몰랐기 때문에 나 자신이 감옥으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해야만 했고 또 그들 역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루비앙카 감옥으로 그들을 안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나도 외무성 건물과 루비앙카를 혼동하고 말았다. 나는 군의 방첩대 감옥에서 하루를 보내고 일선의 방첩대 감옥에서 사흘을 보냈다. 거기서 나는 감방 동료들한테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신문간의 거짓말이며 공갈이며 구타 등과 그리고 일단 체포된 사람은 결코 풀려나올 수 없으며 10년형은 피할 수 없다는 것 등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이미 변기통 옆에 썩은 지푸라기 위에 누워보고 나의 이 눈은 벌써 호되게 얻어맞은 사람들과 밤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을 보고 귀는 무서운 진실을 듣고 입은 식은 배춧국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적처럼 풀려나와 벌써 나흘째 자유인처럼 자유인들 속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가? 내가 고함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도 나는 왜 기만당한 군중들을 일깨우려 하지 않았는가? 나는 폴란드의 거리 브로드니짜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고장 사람들에게 러시아어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는 벨로스토그의 거리에서도 한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폴란드인들이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나는 볼코비스크 역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강도들과 함께 민스크의 플랫폼을 거닐면서도 죽은 듯이 침묵만을 지켰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너무 황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얀 둥근 지붕이 반짝이는 백러시아역 지하철의 원형 입구로 스메르시 대원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전등이 눈부시다. 아래에서 위로 우리 쪽을 향하여 두 줄의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오고 있다. 그 위에 촘촘히 늘어선 모스크바인들, 그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다. 그들은 저 아래 무지의 시면에서 끝없이 풀려나오는 리본과도 같이 꼬리를 물고 눈부신 원형 지붕 밑으로 올라오면서 한마디라도 좋으니 진실의 말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왜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사랑이라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왜 자기가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외침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진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가로 열고 그도 그럴 것이 저 세계로부터의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체포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이미 최악의 상태로 결말이 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운명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가로 닫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군중에 대한 외침이 어떤 효과를 지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들은 혁명가들에게서나 그런 구호들이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 관련도 없는 온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구호를 외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다. 가슴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넘쳐오르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연결도 안 되는 몇 마디의 외침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침묵했던 데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두 대의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이 모스크바인들만으로는 아직도 적었다. 그 수요가 너무나도 적었던 것이다. 내가 여기서 외친다고 해서 200명, 아니 200명의 곱절이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했어도 2억이 다 들을 수는 없지 않은가? 막연한 생각이긴 하지만 나는 언젠가 2억의 동포를 향해 소리칠 날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에스컬레이터는 굳게 입을 다문 나를 거침없이 땅속으로 끌어내린다. 나는 오뜨니 아호뜨니 야드에서도 침묵을 지키리라. 메트로폴리 호텔 근처에서도 외치지는 않으리라. 고난의 원천지 루비앙가의 광장에서도 나는 손을 흔들지 않으리라.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솔제니친의 수용소군도 체포 부분인데요.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